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일 동맹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일 동맹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요, 대한민국 패싱, 코리안 패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일 동맹 강화되고 있고 한미 동맹은 깨지고 있고 말이죠. 일본에 가서는 3박 4일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고 또 와갖고 회의도 하고 또 이번 5월달에도 오지 않습니까? 6월달에도 갈 예정이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한미동맹이 깨지고 있습니다. 참 미일이 거의 하나가 돼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져 나가기만 하고, 그래서 한국 미래가 상당히 불안해요. 네. 불안한데 참 현 정권이 문제죠. 네. 우리가 그동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후 한미 동맹 체제가 얼마나 좋았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돼버렸습니다. 사방이 다 그냥 적대적인 세력으로 돼버린 건데, 사실 일본이 최근에 이제 사실 해상 자위대, 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그 인도 태평양 함대 네. 정계 훈련이라고 해서 일본이 5개국하고 합동 훈련을 한 게 있잖아요. 브루나이를 비롯해서 또 필리핀도 들어가고 또 말레이시아도 들어가고 베트남도 들어가고 네. 등등 여러 나라들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들어갔네요. 네. 5개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네.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윤허를 받아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침략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고 이런저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가고 있는 조짐이 결코 간단치가 않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텔스기 아시죠? 예.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헬기 항모를 소형 항모 전단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쓰겠다. 이거 2대 정도면은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한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3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청일 전쟁 당시에 그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했던 청나라의 북양 함대를 한 방에 날렸잖아요. 네. 1904, 5년 러일 전쟁에서도 아시아에서 알아주던 극동 함대, 유럽에서 알아주던 발틱 함대를 꺾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세계 5위권 국가로 슈퍼파워로 등장했던 게 100년 전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면서 뭐라고 할까, 군국주의 정치라고 그럴까요? 네. 그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최근의 역사에서 일본에 대한 악몽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국이 돼 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간단치가 않은 조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고요. 그 평화헌법 구조인가 개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전쟁 가는 국가로 바뀌었어요. 전쟁 가는 국가로. 예, 옛날에 일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보면은 워낙 경제망통, 안보망통이 돼가지고 이 밥 먹고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예. 신뢰를 안 하잖아요. 예.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제어하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도 일본은 미국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미일 동맹의 역사는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일본이 최초로 개혁 개방을 한 게 1854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1853년에 그 흑선 내척을 이끌고 그 당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겁박을 했잖아요. 아직도 일본인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내리 속에는 그 흑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전기선이거든요. 예. 그 당시 전기선의 그 화력이라는 게 막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공포의 눈으로 작용했던 전기선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만에 1854년에 개항을 했잖아요. 미국이 문을 강제적으로 열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어버이가 일본으로 봐서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 두 개의 번이죠. 사스마 번하고 조슈 번, 우리로 치면은 뭐 TK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 또쿠가 이에야스 에토 정권 시절 200년 동안 소외당했던 이 지역의 양대 번주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쿠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 천황제를 도입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1868년 메이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만에 청나라를 잡고 40년 만에 러시아를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청일 전쟁 당시에 사실 고종이 미국에 업소를 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때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통상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군사적 야욕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혀들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라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말고 티오도어 루즈벨트라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완전히 일본 강팬입니다. 이 사람이 1900년에 중국의 의하단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의하단이 베이징까지 사실은 접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서방의 열강들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나라들,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마지막에 일본까지 여기 조인한 거 아세요? 일본이 서방 열강의 일원으로 사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의학권을 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미 해군성 차관보였어요. 네. 그 당시 이 근대화 이후에 일본의 달라진 면모, 그 절도 있는 이 일본 군대를 본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미개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서양의 어떤 열강에 못지않는 저런 군사 대국이, 멋있는 군사 대국이 됐을까?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본은 또 티오도어 루즈벨트 작업을 하잖아요. 같은 하버드 출신 동문을 적극적으로 전면에 배치해서 친일 분자가 되게끔 아주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 나온 게 뭐예요?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러일 전쟁 중지한 것도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했습니다. 예. 일본 편에 서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스라 탭트 밀약이라는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의 필리핀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카스라 탭트 밀약이 1905년인데요. 그 당시 러일 전쟁 이후 우리가 외교권과 국방권이 박탈되는 을사보호조약 체계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5년 만에 국권이 침탈되는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 직전에 카스라 탭트가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죠. 그리고 직전에 1902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였던 영국하고도 영일 동맹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는요, 같이 참전했어요. 그렇죠. 선전 보고해가지고, 실제로 일본은 실리만 취한 거죠. 그 당시 그 산동성 칭다오에 독일의 조개지 있었잖아요. 독일의 조개지를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거의 먹어버렸죠, 일본이. 그리고 또 1917년을 러시아에서 붉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되잖아요. 그리고 백군파와 적군파의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백군파를 지원했던 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인데 일본도 여기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베리아 원정을 했다니까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다 접수했어요. 해가지고 그 당시 7만 명 정도가 출병을 했고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일본이 1차 대전 때도 미국과 함께 한 거예요. 이게 잘 나갔죠. 그런데 미국하고 조금 삐끗해지기 시작한 게 1931년이에요.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조선을 1910년에 강제 합병하고
1929년에 세계 경제가 공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되게 그때 경제가 어려워서 그 타개책으로 사실은 만주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1932년에 일종의 그 일본 관동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만주국을 사실은 사이비 정권으로서 일본의 계례 정권으로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오버하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갈라쓰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그로부터 5년 후인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을 하잖아요. 베이징 접수하고 침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경제 수도였던 샹하이까지 접수하고 얼마 안 돼서 난징이 수도였잖아요. 네. 난징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사건이 그 당시 수도였던 난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국민들을 중국의 무고한 그런 인민들을 대량 학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난징 대학살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은 이제 미국의 원수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냥 그 당시 국공합작 시대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을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지. 미국하고 일본이 전면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중국의 중요 도시를 개혁 개방했던 동부 연안 도시들이 한 20개 되는데요. 점과 선의 방식으로 다 공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국민당 정부가 충칭까지 중부 내륙 지방까지 패퇴되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39년에 유럽 전쟁이 일어나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만은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일어나요. 이때 일본이 미국이 일본의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말하자면은 하와이를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예.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전에 미국의 식민지,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지, 이전에 네덜란드 식민지가 거의 아시아 모든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위시해서 동남아 지역을 단기 속전으로 다 접수해버렸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나가면서 이제 태평양 전선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2차 대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히로히타가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국 관계가 해소되고 그로부터 7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군정을 실시합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7년 동안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네. 작업을 해요. 오늘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있잖아요. 네. 이거는 7년 동안 메가더 군정장관 하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식이 된 겁니다. 예. 오늘날 일본이 세계 자랑스러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가 된 것은 그 당시 7년 통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미국의 대일 정책은 삼류국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냥 일본이 위험하니까 전범국가니까 삼류농업국가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949년에 중국에서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해가지고 이 본토를 접수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전쟁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고요. 여기에다 불을 지른 게 한국전쟁이에요. 네, 한국전쟁. 한국전쟁에서 이제 중국 공산군이 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미중전쟁으로 확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에 일본의 필요성은 훨씬 더 가중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본이 단기에 경제 회복을 한 것은 폐허를 딛고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흘린 피를 희생의 대가로 해서 일본이 전후에 빨리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 아세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 놈들은. 그래서 그런 그 보급기지 역할도 하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이 초기에 일본의 역할이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대두가 됐고, 그리고 또 중국이 커져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럼 일본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일본을 무장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그것이 1952년 미일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를 체결을 합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를 체결을 하는데 훨씬 더 양국의 관계가 진하죠. 한미보다는 미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뭐 군사비 지출 안 하면서 경제에 전념하면서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20년 만에 일본이 제조 대국으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고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게 또 일본을 또 키워놨잖아요. 해우산 속에 키워놨는데 이놈의 일본이 또 몇십 년 만에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죠. 네.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때 또 양털 깎기 차원에서 1985년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위엔화를 처음에 40% 절상하면서 일본의 전자나 반도체 같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대외 경쟁력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면서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20년 내지 30년 동안 잃어버린 나날들을 보낸 게 그 당시 미국이 일본을 교통경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관계는 희비가 엇갈려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까지 이제 제압을 해서 수하에 뒀는데 아니 최근에 이렇게 미일 관계가 혈맹으로 이렇게 최상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중국이 커져버렸잖아요. 예. 중국이 그 사이에 그냥 커져버려가지고 1대1로다 또 그리고 군사대국을 지향을 하잖아요. 미국의 이 핵 우산 속에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자기들이 중심인데 그래서 중국이 조금 경제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군사대국화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일본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이미 신뢰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군사대국으로 무장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은 또 일본에 무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보를 미국 중심으로 유지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중국을 제어를 안 하더라도 이의제이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제어하면서 일본을 적당한 수준까지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주면서 무기장사도 하고 이래저래 실석을 취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찰떡궁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패싱됐네요. 그렇죠. 좋은 말로 패싱이지 사실 아웃된 거죠. 아웃됐네.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죠?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일본은 강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웃됐습니다. 패싱이 아니라 이제 코리안 아웃이네요. 예, 문재인 아웃. 거기까지는 좋은데 코리아가 아웃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정말 큰일 난데요. 한반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뭉치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